안녕하십니까? 탐정 지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사건 중에서도 가장 무거웠던 사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가정살인 사건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이 숨어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아침, 저는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한 것은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301호에서 세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내 이수진 35세, 아들 강태민 10세, 딸 강지원 7세. 모두 목 부분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부엌 칼이 싱크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인 강민수 38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명 끔찍한 살인 현장인데 묘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시신들은 각자의 침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불이 목까지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최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살인자가 시신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리할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은 서둘러 도망가죠. 거실 탁자 위에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4개, 토스트 4조각, 우유 4컵. 하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로 식어버린 음식들이 쓸쓸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옷장 서랍이 열려 있었고 몇 벌의 옷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갑, 휴대폰, 신분증. 그리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3월 1일. 오늘도 면접에서 떨어졌다. 15번째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다. 수진이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3월 5일. 태민이가 또 맞고 왔다. 이번에는 코피까지 났다. 학교에 찾아가고 싶지만 내가 나서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무능한 아버지다. 3월 10일. 수진이가 약을 늘렸다. 조울증이 심해지고 있다. 병원비가. 이번 달도 연체다. 매 페이지마다 절망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사이사이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가족 살해 후 도주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은 민수를 향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가족을. 인간이 아니다. 사형이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분명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저녁 무렵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60대 관리소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강민수 씨 가족 말인가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분이셨나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침마다 아이들과 함께 등교하는 모습을 자주 봤죠. 최근에는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요. 수척해 보였다고요? 네, 한두 달 전부터요. 인사를 해도 멍하니 계시고. 며칠 전에는 관리비를 연체해서 찾아갔는데 눈가가 빨갛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민수의 마지막 며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저는 사건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심하게, 더 주의 깊게.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민수의 베개 밑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을. 사랑하는 가족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무능해서. 나머지는 찢어져서 읽을 수 없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유서였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사무실에 돌아와 민수의 일기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한 남자의 절망이 저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저는 소름 끼치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3월 14일. 결심했다. 내가 사라지면 보험금으로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다. 함께 가자. 천국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절망에 빠진 한 가장의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직장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민수는 6개월 전까지 중견 건설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15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민수 형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후배 직원 김대성이 말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후배들 챙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갑자기 정리해고 대상이 됐어요. 이유가 뭐였나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나이 많은 직원들부터. 민수 형이 그 대상이 됐어요. 그날 민수 형이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정리해고. 15년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것입니다. 38세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아내 수진이 다니던 정신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 박선영 원장이 저를 만났습니다. 수진 씨는 2년 전부터 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증상이 심해져서 약물 치료를 강화했죠. 남편분도 함께 오셨나요? 네, 매번 같이 오셨어요. 정말 헌신적인 남편이었어요. 수진 씨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하지만 최근 몇 달은 민수 씨도 많이 지쳐 보였어요. 지쳐 보였다고요? 네, 말수도 줄고 표정도 어두워지고. 마지막에 오셨을 때는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병원비.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이 다니던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태민이의 담임 선생님 이미영 교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태민이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학급 내 일부 아이들이 태민이를 괴롭혔어요. 아버지가 실직했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참 잔인할 때가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알고 계셨나요? 네, 몇 번 상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민수 아버지가 제가 무능해서 아이가 고생한다고 자책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저는 점점 민수의 절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실직, 아내의 병, 아들의 학교폭력, 그리고 자신을 향한 끝없는 자책. 저녁에는 민수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정우진이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근에 연락했었나요? 한 달 전쯤에 전화가 왔었어요.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아니라 괜찮다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때 뭔가 느낌이 없으셨나요? 있었죠. 걱정이 되어서 다시 전화했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며칠 후에 민수가 문자를 보냈어요. 우진아, 그동안 고마웠다.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하는데 작별 인사였습니다. 민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민수의 심정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점점 깊어지는 절망, 그리고 가족을 향한 죄책감. 내가 없어지면 가족들이 더 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민수의 정신 상태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밤늦게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민수의 통장 거래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잔고는 겨우 10만 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달 전에 생명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모두 가족들이었습니다. 저는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자살의 경우 2년 내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알았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수의 컴퓨터 검색 기록에 가족 동반 자살, 무통증, 방법, 보험금 지급 조건 등의 검색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색어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살아있다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민수의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심리 변화에 집중하면서 일기는 1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가정의 소소한 일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태민이 생일 케이크를 직접 만들었다. 조금 삐뚤어졌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다. 지원이는 케이크보다 포장지에 더 관심이 있었다. 행복한 하루였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다. 불안하다. 하지만 15년을 다녔는데 설마.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 머리가 하얘졌다. 집에 가서 어떻게 말하지? 수진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후부터는 절망의 기록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직 활동 3주째. 나이 때문에 번번이 떨어진다. 38세가 이렇게 늙은 나이인 줄 몰랐다. 수진이 증상이 심해졌다. 밤새 울기만 한다. 내가 무능해서 가족들이 고생한다. 태민이가 맞고 왔다. 누가 너네 아빠 백수지? 라고 놀렸다고 한다. 아이가 무슨 죄인가? 모든 게 내 탓이다. 저는 민수의 자책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돈도 못 벌고 아내도 치료해주지 못하고 아이들도 지켜주지 못한다. 나는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다. 오늘 복지관에 갔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했다. 예산이 부족하단다. 결국 우리는 혼자 버텨야 한다. 아니다. 내가 혼자 버텨야 한다. 가족들은 내 짐이 아니다. 내가 짐이다. 심리학을 공부한 저는 이것이 심각한 우울증의 증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자기 비하와 절망감, 그리고 비현실적인 죄책감. 오후에는 민수가 찾았던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사회복지사 김혜진 씨가 저를 맞았습니다. 강민수 씨요? 기억나요? 한 달 전에 오셨죠? 어떤 도움을 요청하셨나요? 긴급 생계 지원을 신청하셨어요. 하지만 조건에 맞지 않아서.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았거든요. 조금 높았다고요? 그게 실업급여를 받고 계셨거든요. 금액이 기준 소득을 넘어서. 혜진 씨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말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때 민수 씨 상태는 어떠셨나요?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역시 우리는 혼자 살아야 하는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녁에 저는 민수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추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구직 관련 전화였습니다. 면접 일정을 잡거나 결과를 확인하는 전화들. 그리고 마지막에서 세 번째 통화는 생명보험사였습니다. 추가 가입을 원하신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때 민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료는 부담스럽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마지막 통화는 아내 수진과의 통화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단 30초. 저는 수진의 휴대폰도 확인했습니다. 그 30초 동안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요? 휴대폰 복구 전문가의 도움으로 저는 그날의 문자 메시지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여보, 사랑해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습니다. 민수가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말이었어 라고 답을 하고. 수진이 약 먹었어? 오늘 병원 가는 날이야 라고 하니. 민수가 알아, 내가 데려다 줄게 라고 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 후로 민수의 휴대폰은 꺼졌습니다. 밤 12시 저는 현장 아파트로 다시 갔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받고 301호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경찰의 수사가 끝난 후라 출입금지 테이프는 없었지만 여전히 섬뜩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의 작업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편지를. 봉투에는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민수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무 무능한 남편이었고 무능한 아버지였어. 아무것도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 너의 병도 고쳐주지 못했고 아이들도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내가 없으면 보험금으로 너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태민이와 지원이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고 너의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나는 너희에게 짐이었어. 이제 그 짐을 덜어주고 싶어. 사랑해. 다음 생에서는 더 나은 남편이 되고 싶어.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범죄자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절망에 빠진 한 가장의 마지막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나흘째 아침, 저는 민수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먼저 아파트 주변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4시 47분, 민수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큰 가방을 메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느렸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역 CCTV에서도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새벽 첫 차를 탔더군요.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저는 민수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가 자주 가던 곳, 의미 있는 장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동창회 명단을 통해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박성호라는 친구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어요. 반장도 하고 후배들도 많이 챙기고. 그런데 너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죠. 혼자서요? 네, 도움을 요청하는 걸 어려워했어요. 자존심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성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주 가던 곳이 있었어요. 어떤 곳인가요? 한강 난지도 쪽이요. 그때는 매립지였는데 민수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혼자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한강 난지도. 저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현재는 월드컵 공원으로 조성된 그곳에서 저는 민수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관리소에서 CCTV를 확인해 보았지만 워낙 넓은 곳이라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공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민수를 찾았습니다. 오후 3시경 평화의 공원 벤치에서 한 관리인을 만났습니다. 수상한 사람요? 며칠 전부터 이 근처를 배회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나요?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인데 계속 혼자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녀요. 옷도 며칠 갈아입지 않은 것 같고. 바로 민수였습니다. 마지막에 본 건 언제였나요? 어제 저녁이요. 저쪽 언덕 위에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말을 걸어봤는데 대답도 안 하고. 저는 그 언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민수의 흔적을 찾았어요. 땅에 떨어진 담배꽁초들,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 포장지. 그는 며칠째 여기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질 무렵 저는 언덕 아래 폐가를 발견했어요. 오래된 관리소 건물로 보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 플래시를 켜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민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 씨? 그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간 씻지 못한 얼굴, 푹 꺼진 눈, 수척한 몸. 이것이 한때 성실한 가장이었던 강민수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쉬어 있었습니다. 탐정 지훈입니다.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민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찾았네요. 이제 끝이군요. 무엇이 끝이라는 거죠? 모든 게요. 저는 괴물이에요. 제 손으로 가족을.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 씨, 저는 당신의 일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편지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아시겠네요. 제가 얼마나 무능한 아버지였는지. 아니에요. 당신은 가족을 사랑했어요. 사랑?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사랑인가요? 당신은 그들을 구하려고 했어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하려고? 저는 살인자예요. 제 아이들을, 아내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수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죄책감과 절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 마지막에 쓴 일기를 기억하세요? 함께 천국으로 가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말이 되나요? 민수가 흐느꼈습니다. 저 때문에 죽은 건데.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예요. 저는 평생 혼자였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복지관에서도 회사에서도 친구들도 모두 저를 외면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군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생각했어요. 내가 없으면 가족들이 더 행복할까? 보험금도 나오고 저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혼자 갈 수는 없었던 거죠. 네, 수진이가 혼자 남으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았어요. 아이들도. 아버지 없는 아이들로 살아가는 게.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민수의 왜곡된 사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극도의 우울증 상태에서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에게는 죽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민수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도움?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살아야 해요. 책임을 져야 해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살 자격이 없어요. 안 돼요. 저는 급히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왜 막으세요? 저 같은 괴물은 죽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괴물이 아니에요. 저는 간절히 외쳤습니다. 당신은 절망에 빠진 아버지였을 뿐이에요. 민수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의 가족들은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 거예요. 그럴까요? 그의 목소리에서 희미한 희망이 들렸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민수는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천천히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민수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태민아, 지원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민수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사건의 사회적 배경을 더 깊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중년 남성의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실업, 가정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민수 같은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 전문가 김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은 아직 부족해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특히 중산층이 몰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거의 없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만 높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고, 집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기 어렵고, 중간에 끼인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요. 정확히 민수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담당한 정신과 전문의 이상현 원장과도 면담했습니다.
환자는 심각한 우울증과 함께 현실 인식 장애를 보이고 있어요. 이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있어요. 치료 가능한가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해요. 다만 환자의 죄책감이 워낙 심해서 오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민수를 면회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적어도 씻고 면도를 했더군요. 어떠세요? 잠을 좀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민수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약을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동안 많이 생각하셨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병에 걸렸다고. 우울증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그의 목소리에 희미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민수 씨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정말로 가족들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민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험금으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수진이 치료도 받고 저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그때 제 판단력이 정상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잖아요. 저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게 어떨까요? 제 이야기를요? 네.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의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인자예요. 당신은 병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치료받고 있고요. 생각해 보겠어요. 저는 병원을 나오면서 민수의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민수의 일기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가장의 무게, 한 남자의 절망과 회복의 기록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수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가 공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민수를 비난했습니다. 변명이다,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꼼수다라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복지관 사회복지사 김혜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민수 씨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규정상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요. 민간 기관이라든지 종교 단체라든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민수 씨 같은 분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민수의 사례가 공개된 후 복지 시스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이 새롭게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던 그가 점차 병원 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그룹 상담. 민수는 천천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그렸어요. 면회 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가족 그림이요. 어떤 그림이었나요? 처음에는 검은색으로만 그렸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다른 색도 써보라고 하셔서 조금씩 색깔을 넣어갔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이상했어요. 그림 속 가족들이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과는 달랐어요. 민수는 점차 자신의 기억을 왜곡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감정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적었습니다. 오늘 병원 정원에서 꽃을 보았다. 봄이 온 것 같다. 수진이가 좋아하던 개나리 꽃이었다. 눈물이 났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죄책감은 평생 가져가야 할 짐이라고. 하지만 그 짐을 혼자 질 필요는 없다고. 오늘 다른 환자와 이야기했다. 그분도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3개월이 지나자 민수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탐정님,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요?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좋은 생각이에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전과자가 될 테니까.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수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민수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회복 과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병원에 입원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면회 제한이 풀려서 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특별한 면회객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수의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를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민수야. 친구들이 그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우진아. 성우야. 내가. 민수도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때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냥 도와줄 걸 그랬어. 아니야. 너희 탓이 아니야.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몰랐던 거야. 친구들의 만남 후 민수는 더욱 밝아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민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민수가 퇴원 후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해 의사와 상의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이상현 원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어요. 지속적인 상담과 약물 치료는 필요하지만요.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검찰에서 정신감정을 의뢰했어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민수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민수의 심리 상태와 범행 동기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극도의 우울증 상태에서 판단력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나마 가족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재판부도 민수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단, 5년간 정신과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민수는 퇴원 후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생활비를 마련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민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죄책감이 몰려와요.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걸요. 민수는 주말마다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돌보거나 상담센터에서 전화 상담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1년 후 저는 민수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합격했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이제 정식으로 상담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제 과거를 아는 분들도 있지만 센터장님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를 더 신뢰한다고 하셨어요.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의 상담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어제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오셨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절망에 빠져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분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죠. 민수의 상담을 받은 사람들의 후기는 놀라웠습니다. 상담사님이 저를 완전히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조언이었어요.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민수의 1년간의 기록을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무게의 끝 마이너스 절망에서 희망으로였습니다. 책 출간 기념회에서 민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짐은 혼자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의 무게는 혼자 짊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가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면 제 삶에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은 절망에 빠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끊지 마세요. 민수의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기념회가 끝난 후 저는 민수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1년 전 그를 처음 발견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네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수진이와 아이들에게 진짜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진짜 용서요? 제가 저를 용서하는 거요. 그래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가 지면서 한강에 노을이 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도 따뜻한 빛이 비쳤습니다. 탐정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도 감사해요. 많은 걸 배웠거든요. 뭘 배우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가장의 무게는 혼자 짊어질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돌아와 이 모든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강민수. 그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연쇄적인 불행과 사회의 무관심이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잘못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이면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들을 구하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2년 후 저는 민수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바빠요. 민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상담 요청이 점점 많아져서. 좋은 일이죠. 힘들지 않으세요? 물론 힘들어요. 매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듣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어요. 민수의 책상 위에는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담사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절망의 터널에서 빛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편지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세요? 복잡해요. 민수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이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계속하실 거죠?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날 오후 민수의 상담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이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어요. 그 남성이 말했습니다. 20년을 다닌 회사인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정말요? 네. 15년 다닌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했거든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상담이 끝난 후 그 남성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수 씨, 정말 훌륭한 상담사가 되셨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녁 무렵 저는 민수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찾아뵐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리고 탐정님, 민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내면에는 큰 고통을 안고 살 수 있다는 것. 둘째, 사회의 안전망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셋째, 절망은 끝이 아니라는 것. 적절한 도움과 치료를 받으면 누구나 회복할 수 있다는 것. 넷째,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와 회복의 힘에 대해서. 민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민수의 상담센터는 지역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책으로, 강연으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수와 같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회의 시스템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혼자 고통받고 있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이야기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장의 무게는, 인생의 무게는 혼자 짊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강민수라는 한 남자를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무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